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유튜브 사연을 자주 듣던 60대 여성입니다. 자영업을 운영하는지라 일하면서 남편과 자주 듣곤 하던 이곳에 제가 사연을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항상 올라오는 사연들을 듣고 있으면 일하느라 고되고 힘든 것도 있곤 했어요. 가끔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저도 언젠가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온 덕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힘들어도 희망을 받곤 했답니다. 하지만 요 몇 년 동안 제 마음은 고달프고 서럽기만 했는데요. 어디 말할 것도 없이 답답함에 매일 밤을 뒤척이던 중 얼마 전 추석에 막내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밤새 울다가 저도 용기를 내어 사연을 올려봅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시장에서 남편과 함께 국밥집을 운영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셋째 딸로 태어나 배운 것도 없이 집에서 일만 했지요. 어릴 때부터 머리도 좋고 야무지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던 저였건만 부모님은 없는 집안에 딸까지 학교를 보내주실 생각은 전혀 없으셨어요. 겨우겨우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바로 생활비를 보태야만 했죠. 어릴 때부터 저보다 항상 못났던 남동생이나 오빠는 노력 없이 당연하게 고등학교까지 진학하는데 전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부를 못한다는 게 너무 서럽고 억울했지만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생활비를 보태고 싶지 않으면 빨리 시집이 나가서 밥그릇 하나라도 줄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집안에 돈 한 푼 없고 배운 것도 없었던 제가 돈 많고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갈 수 있을 리가 만무했죠. 아버지는 그저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밥그릇 하나 줄여보려는 요량으로 저희 집만큼이나 가난했던 집안의 셋째 아들인 남편에게 저를 시집 보내셨습니다. 남편과 몇 번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덜컥 결혼을 해야 한다니 어린 나이에 저는 너무 무섭고 막막하기만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남편은 천성이 순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성실함과 꾸준함이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었지만 저처럼 없는 집의 셋째로 태어나 하고 싶은 공부도 하지 못했다는 서러움이 있다는 것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어린 나이에도 서로 동질감을 느끼고 누구보다 잘 살아보자 다짐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절대 우리 같은 서름을 겪게 하지 말자고 하고 싶은 거 다 시키고 부족함 없이 키우자고 눈물로 다짐하곤 했죠. 그렇게 잘 살아보자 했지만 말이 쉽지 잘 살게 되기까지는 정말 눈물 없인 말할 수 없을 만큼 고되고 힘들었어요. 지금에서야 그땐 젊었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됐다며 남편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남편도 저도 해도 뜨기 전 겨우겨우 찬밥에 김치 얹어 아침 먹을 때 말곤 얼굴 보기도 힘들 만큼 눈코 뜰 새 없이 일했습니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젊은 부부가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나요? 전 동네 시장에 딸린 식당에서 밤낮 없이 일하고 남편은 젊고 힘센 청년이니 정육점에서 고기 나르고 뼈 해체하는 일을 해서 푼돈을 벌었죠. 그래도 같은 시장 안에서 힘들다 투정없이 밝게 웃으면서 일하는 게 당시 어른들이 꽤 좋게 보셨나 봅니다. 부부가 참 인사성도 밝고 예쁘다는 소리도 손님들께 오며 가며 듣고 저희가 일하는 사장님들도 저희를 참 예뻐하셨죠. 남는 고기나 식재료를 쥐어주시며 저녁 찬거리 사물하고 이것저것 한가득 챙겨주시는 일도 많아서 고된 일 하면서도 기분 좋게 버텼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 시장 호미진 구석자리를 하나 인수받아 국밥집을 시작했어요. 남편도 배운 일이 정육점일 뿐이고 저도 식당 일을 전전하다 보니 둘이 합쳐서 자신 있는 메뉴가 국밥이었거든요. 처음엔 위치도 그다지 좋지 않고 인테리어나 가게 간판도 신경 못 쓰고 그저 제일 싼 거, 식탁이나 기물도 평소 저를 예뻐하시던 식당 이모들이 오며 가며 전해준 거 얻어서 쓰고 해서 허름했는데 그런 곳 젊은 부부가 운영하니 신기하다며 시장 어르신들이 자주 왕래해 주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처음 얼마간은 시장 어르신들만 손님으로 받곤 했죠. 그래도 저도 남편도 마진 안 남아도 좋은 고기, 좋은 식재료 써서 저렴한 가격에 깨끗하게 음식하려 노력하며 식당을 운영해 갔더니 시장 어르신들이 저희 음식점 맛있다고
지인들도 데려오셨고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근처 인력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매일같이 와주시면서 그런대로 소문이 나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어느 날부터는 몇 없는 테이블이 턱없이 부족해졌고 손님이 나가시길 기다렸다가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자주 있었죠. 그렇게 가게가 안정이 되면서 남편과 저는 단칸방 전전하던 생활을 청산하고 집다운 집에서도 생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생활이 안정되면서 아이도 생겨서 셋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가게를 좀 더 시장 입구 쪽, 위치 좋고 크기도 좀 더 큰 곳으로 이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게가 좀 안정되고 난 뒤에야 여유가 생기는 바람에 아이를 좀 늦게 가지게 되었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둘이 술을 마시며 살아온 나날을 이야기하며 아이들에게는 이런 고통을 주지 말자고 다짐했던 일은 저나 남편이나 절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 아이부터 당시 아이들은 꿈도 꾸지 못할 만큼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까진 가게가 제법 잘 되긴 해도 여윳돈이 있을 정도는 아니라 우리 형편에 무리한다는 생각도 제법 들었고 아이들이 어려서 망정이지 좀 더 나이가 들면 교육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려나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안 되면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충당하자는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저희는 아이들 교육에 온 힘을 쏟아부었어요. 아이들이 시장에서 안 좋은 것들을 보고 배울까봐 아무리 바빠도 가게 일을 돕게 하지도 않았어요. 다행히도 가게는 점점 장사가 잘 되었고 저희에게 국밥을 배워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예비 사장님들도 생길 정도였어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가게 수익이 점점 더 많이 불어나고 있었고 셋째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때쯤은 이미 여러 점의 분점을 내고 더 이상 아이들 교육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가게를 정리하고 시장을 나서는데 어디선가 어린 나이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새끼 고양이 소리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너무 갓난아이 울음소리 같은 거예요. 심장이 철렁해져서 다가가 보니 태어난 지 하루도 안 된 것 같은 갓난아이가 보자기에 싸진 채로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일 박스 안에 넣어져 있더군요.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 채 일단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갓난아이는 체온이 떨어지면 큰일이잖아요. 아이는 다행히도 버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 울음소리도 힘차고 아직 따뜻한 상태더군요.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고 일단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들 입던 베넷 저고리를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어서 일단 아이에게 그거라도 입히고 남편과 새벽 내내 뜬 눈으로 지새웠네요.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해가 뜨는 대로 고아원에라도 데려다 줘야 할지 남편과 의논을 거듭했는데 어디에 맡겨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동이 터올 때쯤 눈이 뻘개진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실 고아원에 데려다 줘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 어쨌든 우리 손으로 데리고 온 아이고 그 큰 시장 한복판에서 우리한테 처음으로 발견될 정도면 우리와도 어느 정도 인연이 있는 것 같네. 고아원에 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아이인데 이 버려진 아이를 우리가 거두지 않는 것도 또 다른 죄가 되는 건 아닐까 싶어. 학교라도 내 손으로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남편의 그 말을 듣자 저도 제 마음속에 퍼지는 죄책감이 무엇인지 그제야 알겠더군요. 부모 사랑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 없이 그저 짐짝처럼 밥이나 축내는 쓸모없는 존재로 키워진 저희 부부는 제대로 보호받고 사랑받지 못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희가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자랄지 뻔히 알면서 이 아이를 다른 곳에 보내는 것도 아이를 버리는 것과 같은 거 아닐까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옛 어른들 말이 떠올라 두렵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 말대로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해주고 학교라도 보내주어서 아이가 사람답게 살 기회는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도 예전처럼 가게가 잘 되어서 삶의 여유가 생겨 그렇지 않았을까 싶지만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저희 부부가 그때 아이를 거두지 않았다면 그 뒤에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그 아이는 저희 집의 막내 아들이 되었습니다. 막내를 주워서 키웠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고 키웠던 것은 아닙니다. 제 몸으로 낳지 않았다 뿐이지 갓난아이 때부터 키우다 보니 정이 붙고 점점 제 자식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원래 아이들을 좋아해서 자식들도 많이 낳고 싶었고 막내 아들이 워낙 순한 편이라 위에 새 아이들보다 훨씬 키우기가 수월했어요. 남편도 순하고 말도 잘 듣는 막내 아들을 말은 안 해도 무척이나 아끼는 눈치였고요. 다른 아이들도 동생이 생겼다고 반기는 듯 했는데 유독 첫째 딸만 막내를 싫어했습니다. 제가 막내 아들을 챙기고 예뻐하고 있으면 곁에 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는 경환이 진짜 엄마도 아니면서 우리보다 예뻐하네. 누가 보면 우리를 주워 키운 줄 알겠어.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어떤 자식들도 차별하지 않고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자기들끼리 차별한다 어쩐다 이야기를 해도 섭섭할 마당에 자신이 주워온 아이 같고 막내 경환이만 친자식 같다고 하다니요. 그 뒤로는 첫째 눈치가 보여서 마음껏 예뻐하지도 못하겠더군요. 첫째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본인도 부모 사랑 받고 싶은 어린 아이인데 섭섭해서 그러려니 생각했었죠. 당시 큰딸이 피아노에 흥미를 느껴 피아노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정말 귀했던 고급 피아노까지 선물해주면서 큰딸의 섭섭한 마음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큰딸이 둘째, 셋째에게도 뭐라고 이야기를 한 모양인지 막내에게 상냥하던 둘째, 셋째 아이들도 점점 막내 경환이를 기피하고 싫어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엄하게 주의를 주고 엄마 아빠는 경환이도 너희들도 다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 노력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자식들은 그 어린 나이에도 주워온 막내와 자신들은 다르다는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키우려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제가 자식들을 잘못 키운 게 아닌지 지금까지도 지난날을 수없이 되돌아보며 후회하며 살고 있네요. 셋째 아이까지는 사립학교만 골라 보냈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해줬습니다. 악기면 악기, 운동이면 운동, 해보고 싶다는 말만 하면 무조건 보내줬어요. 그런데 터울이 많이 지는 경환이는 아이들 눈치가 보여 집에서 가까운 근처 공립학교를 보냈습니다. 경환이도 누나와 형들이 무서워서인지 집 근처 학교로 가고 싶고 다른 건 필요 없이 공부만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어릴 때부터 말수 적고 조용했던 막내가 다른 자식들이 서슬 퍼렇게 지켜보고 있어서 위축돼서 그런 건 아닌지 걱정을 많이 했지만 막내는 학교에 들어가서도 말썽 하나 피우지 않고 모범생으로 자랐어요. 공부도 언제나 전교 1, 2등을 다퉜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는 매번 전교회장 자리를 꿰차고 스스로 봉사활동하는 모임을 만들어 봉사활동을 하다가 신문사에서 상을 받기도 하고요. 칭찬을 늘어놓기만 해도 끝이 없을 만큼 우수한 학생으로 자랐어요. 누나 형들처럼 가게 일을 못 돕게 했는데도 기어이 학교 마치면 가게에 와서 일손을 돕고 시장 사람들에게도 인사성이 밝아 가게에 오시는 분들마다 경환이 칭찬이 입에 마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시장에서 일하는 부모가 부끄러운지 시장 근처엔 아예 얼씬도 하지 않는지라 자식이라곤 경환이 하나만 있는 줄 아는 어르신들도 많았죠. 그럴 때마다 그저 돈 주면 주는 대로 해달라는 거 해주면 해주는 대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다른 자식들에게 섭섭하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었습니다. 그때 이미 피아노를 전공한 큰딸은 미국 유학길에 오른 지 오래였어요. 졸업할 때가 다 되어가는데 한국에 가끔 와서도 집에 붙어있질 않고 미국에서도 연락 한 통 없다가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시기였죠. 둘째, 셋째 아이들도 첫째 딸을 따라 차례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한국 대학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학비에 생활비까지 새 아이 다 대주느라 지출이 엄청났지만 아이들이 저희 부부만큼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기꺼이 내주었죠. 아이들이 유학을 가게 되면서 집안에 잘 왕래하지 않게 되자 본격적으로 조금씩 멀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가게에 오시는 단골 손님들은 장성한 자식들과 함께
오순도순 모여서 밥도 드시고 가고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말은 안 했지만 몹시 부럽더라고요. 마음속 한편으로는 자식들과 시간 많이 보내는 것보다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잘 사는 게 부모로서 더 잘된 일 아니겠냐 생각했지만 아이들을 셋이나 외국으로 보내놓으니 적적한 마음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막내 아들 경환이라도 집에 남아있으니 다행이었지요. 사실 저는 유학까지 보내주고 나면 부모로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큰돈 들여 많이 배워놓으면 알아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잘 살 거라고 믿었죠. 좋은 교육이 커서 잘 사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굳게 믿으며 뒷바라지 했는데 제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던 건지 아이들은 유학을 다녀와서도 취직을 해서 밥벌이 할 생각은 않고 그저 손 벌릴 생각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저희가 물심양면으로 도우며 부족한 것 없이 자라게 해서 그런 걸까요? 편하게 사는 게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는지 고생은 죽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더군요. 저희가 자신들 뒷바라지하려고 국밥집에서 얼마나 고생해서 일하는지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으면서요. 엄마, 이제 곧 한국 들어갈 건데 역 근처에 아파트 하나만 얻어줘. 들어가서 오랜만에 좀 쉬고 싶네. 한 번은 큰딸이 유학생활을 끝마치고 한국에 들어올 때쯤 대뜸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한국에 들어올 거면 집에 올 생각을 해야지. 집을 구해달라는 말에 어이가 없어 제가 처음으로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아니, 너는 한국에 오면 엄마 아빠 얼굴을 볼 생각을 해야지. 혼자 집 구해서 뭘 하려고 그래? 떨어져 산 지도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지내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니? 엄마, 미국에선 그렇게 촌스럽게 가족들끼리 살고 안 해. 다 컸는데 뭘 새삼스럽게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지내? 집 구해주기 싫으면 싫다고 해요. 딱 보니 경환이 뒷바라지 할 돈 남겨둬야 돼서 나한테 쓸 돈 없다 이거구만. 경환이는 혼자서도 잘하는데 뭘 뒷바라지야. 걔가 어디 우리 돈 함부로 쓰는 거 봤니? 엄마, 과일 박스 안에서 죽었어야 할 놈 키워준 게 다 빚이지 뭐야? 엄마가 낳은 것도 아닌데 남의 자식 그렇게 키워준 거면 우리한테 쓴 것보다 걔한테 훨씬 돈 많이 쓴 거 아니야? 난 엄마가 경환이 얘기할 때마다 화가 나서 죽겠네. 항상 이런 식으로 대화가 끝나다 보니 복장이 터지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서 해달라는 대로 아파트를 구해줬습니다. 자기 말대로 쉬면서 생각 좀 해보면 피아노 학원을 열든 악단 오디션을 보든 밥 먹고 살 방법을 생각하는데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큰딸은 돈 벌 궁리는 안 하고 그저 저희가 국밥집으로 불려놓은 재산을 타내 먹고 놀 궁리만 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는 무슨 콩쿠르 나가서 연주해서 억대 상금을 타는 진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나 뭐라나요? 피아노 치는 모습은 단 한 번도 저에게 보여주지도 않았으면서 말입니다. 그래도 큰딸이 해달라는 걸 해주고 나면 더 이상 큰 싸움 없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어요. 문제는 큰딸의 집을 구해주고 나면 그 다음엔 둘째와 셋째도 나란히 전화를 걸어 집을 구해달라고 하는 등 자기들끼리 부모 몰래 연락하고 계획을 짜는 게 있는 모양이더군요. 그래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둘째, 셋째 아이들까지 유학 뒤 집과 얼마간의 생활비까지 모두 대주었습니다. 자식이 고생하는 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항상 자식들과 다툼이 있어도 지는 건 저와 남편이었죠. 그나마 둘째, 셋째는 한국에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않아 마땅한 직장을 찾아 잘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다른 아이들이 취직하고 부모에게 뭔가를 사주었다거나 용돈을 주었다거나 하는 일은 일절 없고 자신들 먹고 노느라 바쁘더군요. 그러던 사이 막내 경환이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에 이어 전교 회장 자리를 놓치지 않던 막내는 예상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에 법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시장 어르신들이 더 난리가 나서 경사 났다고 오며 가며 축하 인사를 건넸죠. 누나 형들은 다들 외국에서 공부하겠다고 유학길에 올랐는데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에 입학한 막내가 안쓰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막내도 유학을 보내줄 능력이 충분히 되었지만 막내는 전혀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보내줄까 물어보아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오히려 대학생이 되자
그나마 가끔씩 교통비로 받아가던 용돈도 일절 끊어버리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고생하는 거 보기 힘들어 용돈을 주겠다고 그만두라고 몇 번이나 설득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한결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부모님 시장에서 고생하신 돈으로 편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몸이고 제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아껴가며 살고 싶어요. 하도 단호하게 그렇게 말하길래 억지로 돈을 쥐어주어도 절대 받지 않고 누굴 닮았는지 고집이 참 황소고집이더군요. 그래도 고집 부리는 막내가 기특해서 남편과 저는 남몰래 허허 웃기도 했습니다. 첫 월급을 타서는 쭈뼛거리며 종이 봉투를 내밀더군요. 그 어린 놈이 말입니다. 아니 경환아, 이게 뭐야? 너 이렇게 고생한 거 네가 써야지. 우리 주면 쓰니. 가져가 얼른. 아니에요 엄마. 저 장학금 받아서 괜찮아요. 제가 처음으로 번 돈 어머니 드리고 싶었어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지 바로 가방 메고 현관을 나서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목숨이나 살려보자 생각하고 주워 키운 아이가 10달 배 아파 낳은 아이들보다 더 자식 같다 느껴지면서 마음감이 교차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그 돈은 아직도 아까워서 쓰지를 못하고 있네요. 막내 경환이는 그렇게 장학금 받으며 대학 생활을 이어가다가 졸업 후에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둘째, 셋째도 있었지만 정말로 모두가 부러워할 직업을 가진 자식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막내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 너무 기쁘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었지만 다른 아이들 눈치가 보여 내색하진 않았네요. 막내를 너무 축하하면서도 마음속 한켠에서는 변변한 직업 가지지 못하고 놀고 먹기만 하는 큰딸과 둘째, 셋째가 언제쯤 낳아주고 키워준 보람을 느끼게 효도를 하려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씁쓸해지기도 했습니다. 막내는 변호사가 되어 수입이 좋아지고 나니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효도하기 시작했어요. 저 고생한다고 집안 살림살이를 다 최신형으로 바꿔주질 않나. 가게 인테리어도 싹 바꿔주고 나이 들어 기가 허해진 남편을 위해 철철이 보양식까지 보내주면서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아이들처럼 돈을 많이 들여 공부시킨 것도 없고 오히려 다른 아이들 눈치만 보며 키웠는데 저희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것보다 친부모님 찾아가서 효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희에겐 어쨌든 배 아파 낳은 아이들이 셋이나 있고 효도받으면 그 아이들에게 받아야 맞지 않겠냐고 남편과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하지만 다른 세 자식들은 효도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고 심지어 40이 다 되어가는 큰딸은 아직까지도 제 힘으로 돈 벌어본 적도 없이 저희 재산으로 놀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아이들이 괘씸해지고 돈 보낼 때만 엄마 아빠 하고 챙기는 척 하는 꼴이 눈뜨고 못 보겠더군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주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다는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인가 봅니다. 결정적으로 새 아이들과 멀어지게 된 계기는 오랜만에 연락이 온 큰딸과 전화통화 이후였습니다. 뭐가 필요하거나 돈 떨어졌을 때만 전화를 거는 큰딸의 지난 행실 때문에 또 전화가 오는데 솔직히 좀 지치더군요. 이번엔 진짜로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해야겠다 마음 먹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 다름이 아니고 내가 차를 바꾸고 싶은데 돈이 조금 부족해서 보태줄 수 있는가 하고 전화했어. 그래, 넌 잘 지내냐? 차는 갑자기 왜 바꾸는데? 저번 설날 때 보니까 고장난 데도 없고 멀쩡하던데 바꾼 지 얼마 안 된 거 아니야? 엄마는 누가 요즘 촌스럽게 차 하나로 몇 년 타고 그래. 그런 시대는 지금 지났어. 우리 집처럼 돈 많은 집에선 차 여러 대 가지고 굴리는 애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것까지는 안 바라고 그냥 한 대로 만족하잖아 나는. 우리 집 돈 많은 거 다 옛날 얘기고 니들이 다 뜯어가서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 너네 유학비랑 사치하는 거 대준다고 돈이 한두 푼 나갔니?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라서 장사도 힘든데 바꾸고 싶으면 네 돈 벌어서 사. 엄마는 이제 너 더 해줄 돈 없다. 빚내서 산다 요즘. 빚도 없고 차 사줄 돈도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집에 돈 많으니 내놔라 하는 큰딸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좀 세게 말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불황이긴 해도 애초에 체인점처럼 여러 점포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고 모아둔 돈도 많으니 큰 걱정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큰딸이 빚내서 산다는 제 말에 목소리가 급격히 안 좋아지더니 더 이상 안부도 묻지 않고 볼일 끝났다는 듯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기분이 안 좋았네요. 정말로 부모의 존재가 돈 말고는 없다는 뜻 아니겠어요? 더 화가 나는 건 큰딸이 둘째와 셋째에게도 집에 돈 떨어졌다고 말한 모양인지 예의상 가끔 전화하던 둘째, 셋째 자식들도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도 바쁘다고 하면서 안 받거나 대충 받고 끊더라고요. 심지어 그 다음 추석에는 새 자식이 약속이라도 한 듯 코로나 때문에 방문이 힘들다는 핑계를 대고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는 건 이해하지만 명절 선물이나 하다못해 안부 인사 정도는 해야 자식된 도리 아닌가요? 싸가지 없이 집에 돈 떨어졌다고 하니 늙은 부모 거들떠보지도 않는 새 자식들의 행실에 너무 섭섭하고 실망감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 때문에 저놈들 뒷바라지 한다고 고생고생해가며 떠받들어 키웠는지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하고 싶다는 저의 부부의 선한 마음이 결국 결과적으로 자식들을 잘못 키우게 된 건 아닌지 명절 저녁 휑한 집안에서 속상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아침부터 바리바리 싸들고 집에 온 막내 아들 볼까봐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데 결국 막내가 제가 눈물 흘리는 걸 본 모양이더군요. 바로 제 손을 잡고는 눈물을 닦아주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랑 아버지 끝까지 잘 보살펴 드릴게요. 누나 형들도 바빠서 못 오는 거지 어머니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쁜 분들은 아닐 거예요. 시장에서 죽을 운명이었던 저 주워서 키워주신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저를 봐서 울지 마세요. 그 말을 듣자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더 나는 게 아니겠어요. 부끄러움도 있고 경환이를 붙잡고 엉엉 울며 말했습니다. 경환아, 엄마가 네 누나 형들 눈치 본다고 너한테 잘해주지도 못하고 해달라는 것도 많이 못해주면서 키웠어.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니다. 우리 자식 잘못 키운 죄 우리가 받을 테니 너도 우리보다는 친부모님 찾아서 그분들한테 늦게나마 효도하며 살아. 너처럼 바른 애 낳아주셨으니 분명 좋으신 분들일 거다. 어머니, 제 부모님은 저 키워주신 어머니랑 아버지뿐이에요. 제가 잘 자란 건 다 어머니 아버지가 피땀 흘려 키워주신 은혜 덕분인걸요. 사실은 저 판사가 돼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어머니 아버지 가게에서 고생하시는 거 보니까 부모님은 고생하는데 세상이 정의로워서 뭐하나 싶더군요. 변호사 돼서 돈 많이 벌어 호강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국밥집 힘드시면 그만두시고 저랑 같이 살아요. 제가 받은 은혜 아무리 갚아도 모자라지만 평생 호강시켜드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남편도 저도 경환이를 붙잡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날 울면서 다짐했습니다. 제 자식은 마음으로 낳은 경환이 하나고 나머지 자식들은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자식들 생각에서 벗어난 저는 남편과는 아직까지 가게 운영하는 게 재미가 있으니 몇 년 더 하자고 마음먹고 남은 재산을 조금 털어 건물을 하나 사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건물은 막내 아들 경환이 명의로 올렸습니다. 지금이나마 그동안 다른 자식들 눈치 보느라 못해줬던 거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 반, 내 자식 부족한 것 없이 살게 하고 싶다는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부모의 마음 반 가지고 말입니다. 남편이 말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찾아오더군요. 그런데 정말 웃기지도 않은 게 지금이라도 잘못 빌고 잘하겠다. 그동안 잘 못 찾아뵈서 죄송하다 얘기해도 모자랄 놈들이 친자식도 아닌 막내 이름으로 건물을 사줬다고 부모 어려운지도 모르고 집안에서 난리를 정말 동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으로 부렸습니다. 참다 못한 남편이 고함을 지르며 애들을 쫓아냈어요. 야, 이놈의 새끼들아. 이 불효막심한 새끼들. 여기가 어디라고 부모 집에 와서 이 난리야? 나가. 난 니들 같은 놈들 낳고 키운 적 없다. 오늘부로 당장 호적에서 팔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앞으로 다시 한 번만 그 뻔뻔한 낯짝으로 찾아오면
지금까지 해준 거 다 안 뱉어내고 못 베길 테다. 나는 오늘부로 경환이 하나만 내 아들이라 생각하고 살겠다. 나중에 나 죽으면 그때 기어오던가 하고, 살아있는 동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말로 안 끝날 줄 알아라. 나가! 아이들 키우면서 그 흔한 잔소리 한 번 하지 않았던 자상한 남편이 호랑이처럼 고함을 지르자 자식들이 남편의 서슬에 기가 질려 나가더라고요. 그 뒤로 어떻게든 콩고물 받아보려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 물으며 사근사근하게 굴려고 하지만 그놈들 속이 뻔해서 전화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부모된 심정으로 평생 아이들 안 보고 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은 너무 괘씸하고 실망스러워서 얼굴 보고 싶지도 않네요. 막내 아들 경환이만 내 아들이다 생각하고 사니 마음이 들썩거리지 않고 조금 평안해진 것 같습니다. 배 아파 낳은 새 아이들 포함한 것보다 경환이가 저희에게 훨씬 더 효자이기도 하고요. 그날 시장에서 버려진 갓난아이를 주워 키우는 게 맞는 건가 아닌가, 아이가 잘못 나가면 어떡하나, 경환이를 키우면서 수없이 많이 고민했지만 그 흔한 방황 한번 안 하고 반듯하게 자라준 우리 아들 경환이에게 수없이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아이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이 얼마나 팍팍해졌을지 생각하기도 싫네요. 다른 사람들은 경환이를 주워 키웠다고 하면 저희 부부가 너무 착하고 대단하다고 추켜 세워주지만 글쎄요. 저는 경환이를 저희에게 보내준 하늘에 평생 감사하며 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 다른 일 없이 평안하게 살아갔으면 좋겠고, 다른 새 아이들이 늦지 않았으니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이전처럼 화목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 바람이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화목한 가정에서 가족들과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